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에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내린 가운데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15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 단계 거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상호 관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죠. 네,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랜 기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을 이용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We think we're in very good shape.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국가에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의회에 선박 구매 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협상에서 이런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 외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만 붙고 상호 관세는 유예된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인 협상 국면입니다. 백악관이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인데요. 해시 위원장은 이곳 시간으로 10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데 이어서 폭스뉴스, CNBC와의 잇따라 인터뷰를 해서 현재 각 15개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해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도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USTR has informed us that there are maybe 15 countries now that have made explicit offers that we're studying and considering and, deciding whether they're good enough to present to the president. 네, 아직 이 15개 국가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보고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상호 관세를 연계해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오늘 미군 사령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세미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and I won't speak to policy, but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as it currently stand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은 물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데 미국은 많이 보전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상호관세를 포괄적으로 협상할 거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90일 동안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날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하루 만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방침 발표 이후 기록적인 폭등장을 경험했던 뉴욕 증시가 불과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출렁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 하락한 상태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다우는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S&P는 6% 이상, 나스닥은 7%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이 협상 의사 표명 이후에 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전날 역대 최대인 무려 300억 주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폭등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반전된 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 관세율이 실제로는 145%에 달할 것이란 백악관의 설명에서 비롯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상호관세 유예에도 이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 높은 관세를 피해서 중국에서 철수해 이동한 나라에도 이 보편 관세와 상호관세가 따라붙어서 관세 부담을 결국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I think it's going to rapidly change supply chains for companies who now operate heavily in China. Why the reciprocal tariffs were so damaging is because the scope was so broad. There was really nowhere to hide.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3,171달러를 넘어서며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먼저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줄고 노동시장이 탄탄해진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통화 정책 대응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관세로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리고 노동시장이 약화하면서 경제적인 상처가 깊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 관세 충격에 따른 고물가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커질 수 있어 위험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7원 수준의 높은 변동폭을 나타내며 1,455.5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28.6원 내린 1,45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로 밀렸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는 백악관 설명에 1,46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중국도 예정대로 84%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가 덧붙인 21%포인트 관세 인상분에 대한 추가 반격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84% 보복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한 34% 상호 관세와 5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되돌려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인 21%포인트 인상분까지 반영해 105% 관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美方仍在对中国滥施关税，对这种大岛霸凌的行径，中方坚决反对，绝不接受。 시진핑 주석은 당 수뇌부를 모두 소집해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 우군을 확보하고 반트럼프 연대에 시동을 걸겠다고 천명한 셈입니다. 중국처럼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한 EU와 7월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서방 세계 균열도 파고들었습니다. 리창 총리는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듯 기업인들과 좌담회에서 추가 부양책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빼고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판을 뒤집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 맞서 새 결집을 시도하는 중국을 홀로 떼어놓고 화력을 집중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관세 난타전을 멈추고 협상을 하자며 이렇게 립 서비스도 했습니다. President Xi, I like him, I respect him, but they haven't treated our country right. Sure, I'd meet with him. 관세 압박을 통해 협상장으로 끌어당기려는 트럼프와 맷집으로 버티며 장외전을 펴는 시진핑 사이에 현란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협상 메시지를 거듭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로 시행을 예고했던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90일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자 유럽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몇 시간 뒤 미국의 철강 관세에 맞서 오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복 조치를 90일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표에 호응하고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로프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YTN 질의에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시간을 갖고 최근의 상황 전개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 초안도 공개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재검토할지도 관심입니다. We're preparing for all outcomes. All our instruments are on the table. We want to talk to the Americans. 이런 가운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전체 통상 전략과 어긋나지 않도록 멜로니 총리와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방미가 유럽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l faut aussi que nous soyons solidaires tous ensemble parce que nous ne pourrons pas et protéger les entreprises européennes. 차기 독일 총리로 내정된 메르츠 기동민주당 대표도 곧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 관세는 일단 유예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EU 집행위가 대응 논의를 이끄는 와중에 회원국들의 개별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이유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880여일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파면 일주일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신원 확인을 거친 차량과 화물차가 분주히 드나듭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삿짐을 서초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팀 구성 등 경호 대비도 마무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전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주민들의 배웅 속 서초동을 떠난 지 약 2년 5개월, 880여일 만입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저에서 더 늘어난 반려동물 11마리도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로 이동한 뒤 지지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과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일대 혼잡도 우려되는데 경호처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신호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에서 머물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나 각종 검찰 수사에도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민 불편이나 반려동물과의 생활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 당일 청사 방호 조치 등이 담긴 경비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다음 주 월요일 청사 방호 조치, 언론사들의 취재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경비 계획을 발표합니다. 특히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평범한 사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장을 내민 이재명 전 대표. 기자회견이 아닌 유튜브에 올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으로 시작하는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보통 사람을 위한 진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한 신속한 실행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K컬처, K민주주의를 이은 K이니셔티브 구상도 제시했는데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통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 경선만이라도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출마 선언에 나설 거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재수 의원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즉 어대명 기조 속에 경선 레이스를 거치며 무당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예고하면서 경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 넉 달 만에 다시 찾은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과 중산층 70% 시대를 향한 경제 공약,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맞수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전 대표와 한때 껄끄러운 관계로 분석됐던 당 지도부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이 배웠을 거란 뼈있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잠재적 주자들도 슬슬 결심을 굳히고 있는데 친윤석열계에선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고심 끝에 출사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파로서 윤심을 등에 업었다 평가받는 나 의원은 주요 주자 가운데 몇 안 되는 여성이란 점에서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친정인 노동계를 택한 김문수 전 장관은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 본인이 서민의 삶을 제일 잘 안다고 자평했습니다.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선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핵 공세에 살아남았다는 서사를 지녔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띄우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 선관위는 본인의 선택이지 이른바 추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정치권 기류와 종잡을 수 없는 경선 구도에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은 확보했다는 분석인데 소문난 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한 당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현장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차려진 선거 투개표장 6월 3일 대선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관내외 투표를 가정해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돼 실제 결과로 반영되는 전 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수검표 절차도 다시금 소개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된 수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개표 사무원들은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한번 일일이 확인하며 이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냅니다. 시연 도중엔 선관위 측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 사이에서 논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 투표함을 봉인한 뒤 상자 위에 붙이는 회색 스티커 형태의 특수봉인지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봉인지를 떼어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도 알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수봉인지가 이렇게 때렸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자유형이니까 관리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에 투표 당일 봉인지 위에 사무원들이 일일이 날이 날 뿐 아니라 이를 억지로 떼면 오픈보이드란 표시가 선명히 나타난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뜯었을 때 이 봉인지에 특수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도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봉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만든 비자유형이고요.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의심과 이를 해소하려는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시군구 선관위에 설치된 CCTV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선관위는 CCTV 영상의 원본 자체가 보관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 이렇게 보시면 전자식 빨간 그 시계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해당 시간의 영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선관위는 또 서버 보안 취약 등 의혹 제기에도 대선 이후 서버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30대 태권도 관장 최모 씨는 4살 도화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입니다. 사고 직후 최 씨는 태권도장 CCTV를 삭제했는데 경찰이 영상을 복원한 결과 도화군이 학대 끝에 숨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다른 아이들 20여 명을 학대해온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결국 최 씨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최 씨가 도리어 죄 없는 아이를 물건 취급하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해 끝내 사망에 이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이를 매트에 넣은 채로 내버려둔다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CCTV를 삭제하거나 태권도 사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가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재판에 참석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최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나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솔직히 상황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납득 안 돼요. 납득 안 돼요. 유족 측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독 지하 30m 아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굴착 작업이 진행되던 터널 안 축대가 기울어지고 부러진 모습을 확인해 소방과 함께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장 근로자 17명을 대피시킨 뒤 공사장 위 지상도로의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앞서 공사 현장 관계자는 터널 안쪽에서 쇳소리가 들린다며 집안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안전 진단이 이루어지는 오늘 오전까지 차량 통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뺀 모든 나라의 상호 관세를 전격 유예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도 폭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6.6% 오른 2,445.06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42%, SK하이닉스는 무려 11.03% 폭등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5%대로 크게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5.97% 급등한 681.79로 문을 닫았습니다. 개장부터 수직 상승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오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매수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일시 정지시켜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조치로 지난해 8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현대제철 노사가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이 봉합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7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 수지는 개선됐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관망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지출보다 소득이 더 늘고 아파트 신규 입주가 줄면서 가계 여윳돈이 21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펀드 보수 인하 경쟁을 지적하며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YTN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반복되는 탄핵의 역사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짚어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투표로 뽑은 대통령 2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00일을 훌쩍 넘긴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말고도 많은 걸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8년 전에 있었던 헌재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탄핵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국내외 평가에도 최고 권력자의 비위와 파면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남았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당시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충 의견을 냈던 안창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고 총리나 장관, 청와대 참모까지 충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뒤 헌재 경고가 무색하게 수십 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공황기가 또 한 번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년 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동안 주변 참모를 포함해 그 누구도 위헌적 발상을 뒤집지 못했는데 헌재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데 정치권의 대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인식, 위헌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불행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파면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학계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혼란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정치권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돼 근본적인 권력 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탄핵의 상처가 아물기 전 갈등과 분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이 전 대표의 공식 선거 구호와 경선 캠프 인선도 공개됩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점을 고려해 지난 대선 때보다 캠프 규모를 줄였고 주요 직책 인선엔 계파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세부적인 토론회 일정과 진행 방법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명을 추리고 2차 경선에선 선거인단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적용해 후보 2명까지 압축하는 등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도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직무정지 119일 만에 청사로 복귀한 박 장관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을 가두기 위한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 계엄 후속 조치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국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은 국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후 일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등 파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인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후적으로나마 현장 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의결 정족수로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낸 권한쟁의 심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6명, 인용 2명 의견으로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4월 11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토부가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11만 7천여 대에 대해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구동 축전지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차종 1,560대 시정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페어 아트오에노가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20개국 41개 갤러리가 참여했고 올해는 특히 아시아 갤러리 참여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옛 희운각 대피소가 등산유산 중 최초로 등록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립니다. 1969년 대형 조난사고를 계기로 지어진 이 대피소의 이름은 한국산악회 회원이었던 고 최태목 선생의 호 희운에서 따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봄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놀이기구를 선보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레고로 만든 세상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200억 원을 들여 새롭게 선보인 놀이기구. 시속 57km, 트랙 위를 쏜살같이 내달리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개장 3주년을 맞아 봄 새 단장을 마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레고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 및 최고의 놀이시설을 많이 갖추도록 할 테니까요. 알록달록 레고 세상에 푹 빠진 아이들. 엄마 아빠와 함께 즐기는 다양한 놀이기구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가족이랑 레고랜드 왔는데 저거 드래곤 롤러코스터 탔거든요. 지금까지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어린이 테마파크로 자리 잡은 춘천 레고랜드. 연간 회원권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입장권 할인 행사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 하기에는 그간의 성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3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관광객 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는 지난해 더 줄어 50만 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간 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던 포부는 옛말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방 세수와 경제 유발 효과 등 어느 것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 새 단장을 마친 춘천 레고랜드가 과연 재도약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영남 지역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동시다발 산불 당시 국립공원인 강원도 치악산 인근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났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불을 낸 이유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 마을. 누군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곧바로 주택 주변 야산 인근 밭둑으로 던집니다. 순식간에 불이 커지고 증거 화면을 찍던 잠복 형사마저 탄식을 터뜨립니다. 방화범은 평범한 동네 주민이던 30대 여성 A씨. 지난 6일 부모님 집 바로 옆에서 일부러 불을 내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특정하고 나흘간 잠복하며 따라다닌 건 3월 말부터 5차례 잇따라 발생한 인근 산불 때문. 주변 탐문이나 CCTV 분석 결과 항상 A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을 내곤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9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네.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 그 왜 신고하냐면 네.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불 낸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한번 신고해.
네, 조사 중에 있어요. 예. 그건 호기심에 했대요. 호기심에. A씨가 연쇄 방아를 낼 당시 영남 지역에선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붙잡힐 당시 불을 낸 건 인정했지만 앞선 4차례 방화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은 3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만발한 벚꽃을 보시려면 오늘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질 텐데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져서 중부지방에는 눈도 예보됐습니다. 강풍도 동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출근길 서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도 탁합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9도고요. 대구는 7.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3도, 광주는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